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내외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 국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일촉즉발.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림픽 기간 중이라서 개전이 안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올림픽 끝나면 바로 개전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미국 그리고 나토의 정찰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집결해 있는 상황,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상황 알려드리고, 또 이래진 씨라고 있습니다. 바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그리고 화형, 그분의 해수 공무원의 형이죠. 그분이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서 지금 이 인권 변호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유린하고 있는 이자들에 대한 낱낱한 이 민낯을 밝혔는데, 유엔에서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희망적인 이 SNS가 계속 지금 SNS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론조사 관련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두고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21대 대통령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대통령 선거 19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상 그 선거의 결과를 가장 잘 반영하며, 이 조사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는 징크스가 있다는 자료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두환 정부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대선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데요. 이들 자료를 보면 대선 19일 전에 1위를 했던 후보가 반드시 당선된다는 일종의 공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정말 투명한 선거만 이루어진다면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대선의 승패는 결정이 난 것 같은데, 해당 자료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87년부터 지금까지 이 여론조사, 바로 대통령 직선제 하기 바로 D-Day 19일 전의 여론조사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정도 있습니다. 자, 이 역사를 한번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겠는데요. 13대 대선이죠. 1987년 11월 2일 날 했는데, 이때 노태우 후보가 35.7%, 김영삼 후보가 28.9%, 김대중 후보가 24.6%, 김종필 후보가 10.8%였는데, 실제 이제 선거 당일날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1위를 했죠. 36.64%, 그리고 김영삼 후보가 28.0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선거 19일 전의 여론조사가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92년에 치러진 14대 또 대선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23.4%, 김대중 후보가 20.8%, 정주영 후보가 10.6%, 박찬종 후보가 5.6%, 이종찬 후보가 3.7%, 그리고 의견 유보가 35.1%였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민자당이죠. 41.96%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김대중 후보가 33.82%. 이렇게 해서 의견 유보했던 이 유보자들이 사실은 이 김영삼 후보에게 많은 그런 그 지지를 해서 압도적인 당선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15대 대선 보시겠습니다. 97년 11월 29일 날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김대중 후보 32.8%, 이회창 후보는 2위 29.3%, 3위가 이인재 후보 15.9%, 의견 유보가 20.9%였는데, 실제 대선에서는 1위가 국민의힘의 김대중 후보 40.27%,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38.74%, 이인재 후보가 19.2%,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의견 유보층에서 실제 선거에서는 이회창 후보에게 약간 더 많은 비율로 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지지는 못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많이 아쉬워하죠. 이인재만 안 나왔으면 좌파가 당선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2일 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42.9%, 이회창 후보가 36.7%, 그리고 권영길 후보가 3.5%였는데 의견 유보 15.7% 의견 유보했습니다. 자, 이때는 김대중 정권 시대였죠. 그래서 샤이 이회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선거 당일날 노무현 후보가 48.91%,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46.58%.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 보수 후보인 유해창 후보에게 또 야당 후보인 유해창 후보에게 의견 유보층들이 선거 당일 날은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7대 대선을 보게 되면은 이때는 뭐 그냥 원사이드한 게임이었는데요. 12월 1일 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명박 후보가 40.7%, 이회창 후보가 19.8%, 정동영 후보가 15.2%, 문국현 후보가 7.2%, 권영길 후보가 3.1%, 그리고 의견 유보가 12.5%인데요. 실제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위를 했죠. 48.67%, 그리고 정동영 후보가 26.14%,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15.7%로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 압도적인 당선을 했고 18대 대선 2012년 11월 30일 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45%, 문재인 후보가 43%, 정말 박빙인데요. 이게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죠. 그리고 의견 유보가 12%였는데 이 12%가 어디로 갈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대선 당일날 해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1위 51.5%, 그리고 문재인이 48.02%, 이렇게 해서 역시 뒤집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대 대선입니다. 4월 20일 날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이 41%,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0%, 홍준표 후보가 9%, 정말 놀랍네요. 심상정 후보가 4%, 유승민 후보가 3%, 의견 유보가 10%. 그래서 실제 대선 당일 날은 문재인이 1위를 했는데 41.08%, 홍준표 후보가 24.03%, 안철수 후보가 21.41%,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 같은 똑같은 결과는 이 19일 전, 또 18일 전, 17일 전 뭐 이 정도 지금 오차는 좀 있는데 이 정도에서 여론조사 한 게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87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의견 유보층들이 92년도에는 35%, 그리고 또 97년도에는 20%, 또 2002년도에는 15%, 뭐 12% 이런 식으로 의견 유보층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경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의견 유보층들이 줄어드니까 이 오차도 더 줄어들죠. 35%가 의견 유보하고 있다가 당일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점점점 줄어들어서 10%까지 의견 유보층이 떨어졌다. 그래서 더 정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이번 대선은 어떻냐 보시겠습니다. 2월 18일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1%, 이재명 후보가 34%, 안철수 후보가 11%, 심상정 후보가 4%, 의견 유보 10%. 그래서 지금 7% 차이가 났어요. 이 7%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차이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17대 대선 정말 압도적이었죠. 이 정도 이후에 가장 큰 차이,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차이가 9%였는데 이때도 사실은 좀 원사이드한 게임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것들 다음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아주 여유롭게 앞서고 있다. 거기다가 과거와 달리 의견 유보층도 상당히 적다. 10%밖에 안 된다. 라고 봤을 때 이 의견 유보층이 저는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여당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 권력에 좀 눈치를 보는 측면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유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견 유보층들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본다면 이번 대선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 이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여기서 저는 조심해야 될 게 개표를 중국인이 한다든지 이 중국인이 그냥 완전히 그냥 통째로 결과를 바꿔버리고 잠적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애국 보수 시민 여러분,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표 사무원으로 등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럼 신인규 너도 하지, 너 왜 안 하냐? 저는 여기에서 이런 방송을 해드리면서 수십만 명에게 우리 뜻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더 제 역할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사실은 개표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싶지만 이 역할이 저에게는 더 큰 역할이다 생각해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빨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록해서 개표 사무원 등록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자, 이제 희망 가지고 뭉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유엔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주목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관련 서한이 전달되었으며 퀸타나 보고관도 해당 사건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전개가 주목됩니다. 한국을 방문해 통일부와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을 돌며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대응 실태와 탈북민 단체 탄압 등의 현안을 조사 중인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2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가족과 변호인을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와 그의 변호인을 서울 종로구 유엔 인권 최고사무소에서 직접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래진 씨는 퀸타나 보고관에게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 측의 정보 은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정부가 동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엔이 도와달라라고 요청했는데요.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은 공무원 이모 씨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석 달 넘게 거부하며 상급 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청와대가 도대체 왜 이런 사안에 대해 항소를 했느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동석한 김기훈 변호사는 청와대가 해당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 최장 30년간 열람이 불가능해진다 라며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자료가 반드시 유족 측에 공개되어야 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퀸타나 보고관은 해당 사안을 유엔에 보고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 인권 변호사를 사칭하며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이 정권의 민낯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마스 오야 퀸타나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와서 지금 아주 오랫동안 조사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에 우리 한국의 납북자들이 지금 억류되어 있다, 평양에 있다라는 것도 지금 밝혀내는 등 여러 가지 지금 팩트를 밝혀내고 있는데, 여기에 해수부 공무원이 NLL 지역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화형당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정부가 뭐 도박빚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정말 그건지, 또 그때 우리 해양경찰청과 군 그리고 정부는 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개해달라, 유족에게 공개해달라라고 이 이래진 씨가, 형이에요, 요구를 했는데 이거 법원에서 공개해라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해경이. 그리고는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했다고 하니까 이 토마스 오야 퀸타나 보고관이, 아니 그걸 왜 항소해요? 왜요? 라고 하니까 결국 이 변호사가,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이걸 밀어버리면 결국 이 정부 내에서 있었던 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영구 보관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 기록물은 30년 동안 꺼내서 열람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영원히, 특히 이 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자연사하기 전까지 그냥 미궁으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 그건 뭐 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퀸타나 보고관이 정말 황당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걸 유엔 차원에서 이거는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유엔이 권고를 한다고 해서 이 고집세고 이 독재 이들이 들어줄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차곡차곡 모아서 인권 범죄, 이거는 국제 형사재판소에 올라갈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반한 죄라고 국제법에 있습니다, 로마 규정에. 그래서 반드시 국제 형사재판소에 올려서 유럽의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될 사람 다 누구누구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들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에 대한 구조를 해태했던 뭐 해경 담당자, 고위자 또는 청와대 안보실, 또 그 위에 있는 윗선 전부 다 국제 형사재판소에 세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며칠 안에 개전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서방 정찰 자산의 우크라이나 정찰 비행이 역대급 규모로 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무려 5대의 정찰기가 떴는데 정말 침공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감시정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해 러시아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의 병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며칠 내로 전쟁이 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에 식별되었는데요. 투입된 전력은 RC-135 정찰기와 E3 조기경보 통제기, RQ-4 글로벌 호크 등 대부분 전략 정찰 자산들입니다. 가장 먼저 식별된 자산은 우리 시각으로 2월 17일 오후 10시 이후부터 식별된 영국 공군의 RC-135W였는데요. 영국은 본토에서 발진한 기체번호 ZZ664, ZZ665 등 2대의 정찰기를 우크라이나 영공에 투입해서 우크라이나 북부와 벨라루스 국경 일대의 러시아군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정찰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 공군은 그리스에서 발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RQ-4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 콜사인 XCCRM 기체를 보내 우크라이나 국경 외곽선 전체를 정찰 중이고, 프랑스 공군 E3B 기체번호 콜사인 FAF902 나토 소속 E3B 콜사인 나토05 조기 경보기 2대도 우크라이나 일대와 벨라루스 주변 러시아군 움직임을 정찰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현재도 무인정찰기를 중심으로 동부지역 러시아와 반군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제시했던 D-Day였던 2월 16일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정보 감시 태세가 식별되면서 정말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데프콘이 상향되기 전에 워치콘 먼저 상향되어서 감시정찰 능력을 확실히 업그레이드를 해서 딱 지켜봅니다. 지금 뭐 여기도 워치콘이 상향된 뭐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2월 16일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D-Day를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말 2월 16일 날 전쟁이 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아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2천억 달러어치의 천연가스 판매까지도 하고 계약서에 서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통수치고 올림픽 기간 중에 전쟁하면 이게 뭐 2천억 달러 어떻게 되냐 뭐 라는 그런 비난도 있었는데, 이 상황을 봐서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쟁을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번 주말에 올림픽 끝나는데 이제 그러면 올림픽 끝나면 바로 전쟁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읊어드린 이런 정찰기들의 숫자가 대형 정찰기로만 5대인데 이건 ADS-B를 켠 것만 그렇습니다. ADS-B 안 켜고 그냥 이 비행 또 비밀작전 하고 있는 정찰기도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러시아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면서 전범이 누구냐라는 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정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범이다 라고 될 경우에는, 이런 판결이 날 경우에는 러시아는 심각한 국제 제재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러시아를 조심시키기 위해서 정찰자산 딱 보고 이들이 지금 예방적 선제 타격이 아니고, 또는 그 우크라이나군이 먼저 공격해서 대형 차원의 이런 자유권적 반격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들은 침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딱 채집하기 위해서 많은 정찰기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는 그래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또 현지에서 지금 며칠 사이에 500여 회 이상의 폭음이 지금 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돈바스 지역에서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교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인을 살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아주 치열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러시아에게 명분을 주는 겁니다. 또 이것을 정말 조작, 공작하는 것인지 이 정찰 자산들이 잘 지켜봐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전쟁은 불행한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